네, 돈 제대로 벌고 쓸데없는 데 안 쓰게 또 효율적으로 모으는 이야기를 전하는 머니스토리텔러 김충환 에디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10월 26일 차주 대출자 단위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확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 규제로 인해서 나는 어찌 되는 것이고 또 이 파장은 곧 어떻게 닥쳐올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리 방안의 핵심은 바로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 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용어를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 중심이 되고 있는 DSR,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빌린 돈의 원리금이라면 원금과 이자겠죠. 나누기 연봉을 하면 간단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시라? 성미 급하신 분들께서는 그래서 얼마로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물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1년에 원리금 상환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DSL은 50%인 거예요. 그러면 40% 규제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원금 상환으로 내 소득의 40% 넘어가면 그냥 모든 것이 대출 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는 왜 그러는지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거 같습니다. 쥐를 몰아도 도망칠 구멍 하나 정도는 마련해 주고 몰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에 더해서 보통 일정 기간을 갖고 시행하는데 이것도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이 넘으면 DSR 규제 2단계를 받게 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길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니까요. 3단계가 됨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실제 예를 들면 피부에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이제 곧 과거가 될 겁니다. 연소득 4천만 원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해볼게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죠. 최대 60%까지 인정받아서 부담대로 3억 6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연봉 수준이 4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더 받으면 총 4억 원의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단계 규제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 3단계는 1억 원입니다. 넘기기만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봉 4천만 원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 원, 월로 따지면 133만 원이 되는데요. 1,600만 원을 넘을 수가 있으니까 주담대를 만기를 최장 30년, 금리 3.5%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잡아도 3억 원밖에는 대출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종전에 대출 한도보다 1억 원을 줄어드는 셈인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6억짜리 집이 있나요? 없습니다. 즉, 돈 없으면 사지 마라. 이런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긴 하는데 앞으로 언급했듯 새 규제는 내년 1월 이후 접수된 신규 대출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새 규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진 않긴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지 모르겠네요. 개인마다 DSR의 대상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 적용되더라도 해당 대출액이 이미 받아준 대출이라면, 그러니까 이미 받아둔 거죠. 그렇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조치를 취하려면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출도 여간 빡신 게 아니니 제가 볼 땐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건 신규 대출의 종류가 관건인데요. 진짜 새로 받는 대출만 신규 대출로 데려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건데 신규 대출에는 기존 대출 액수를 늘리는 증액, 제약정, 대환, 채무 인수가 포함됩니다. 나 그러면 금리도 못 낮추는 거야? 하고 덜컥 우라가 치미실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기존 대출 액수가 아닌 기한을 연장하는 금리, 만기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경우 내년 1월 이후 기존 대출의 만기 날짜를 연장하는 경우라면요. 개인별 DSR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요. DSR 규제 3단계 적용 대상인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도 해당 규제의 적용 시점인 내년 7월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이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예를 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없을까요? 전세자금 대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의 경우에 예외를 둔다고 하네요.
이와 더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대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 대출들도 제외한다고는 합니다. 이번 규제로 가장 민감한 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겠죠.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중요해졌는데요. 공고일이 내년 1월 2단계 규제 시행 이전의 경우라면 잔금대출 액수가 2억이 넘어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으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쵸? 과거에 이런 규제에서도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었던 건 제2금융권들의 뒷받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내년 1월부터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가 됩니다. 개인별은 DSR은 현행 60%이지만 내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더해서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좀 많이 씁쓸하긴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DSR 규제에서 우리는 장기 대출을 제외했었는데요. 카드론이 지난해 비해 전기 대비 6%대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가 더 어려워진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빼주면 안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차지한다고.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소득 4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 원, 금리는 2.5%, 30년 만기, 늘 우리 하던 거 있잖아요. 원금 균등 등 상환에 그것도 비규제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신용대출 2,5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카드론 800만 원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한번 따져보죠. 현재는 8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론으로. 근데 내년 DSR 50% 적용이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63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채찍이라도 줬으니 당근도 줄게 하는 격은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게만 안 할게 이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분할 상환, 확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한답니다. 이제는 거의 없어졌죠. 원금 갚기를 미루는 거치식이나 일시상환식 대출이 문제라고 보고 원금을 나누어 내게끔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솔직히 이제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계산을 해보면 왜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지난 7월부터 별도 기간이 없고 분기 또는 월별 근등 분할 상환 대출액이며 또 분할 상환 금액이 대출액의 40% 이상인 경우 DSR 산정 시 최장 10년의 만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시상환, 신용대출, 산정 시 만기 5년이에요.에 비해 대출 가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자, 이렇듯 발표는 되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전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빈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연 과잉 부채 문제를 이 규제로 해소 가능할까 싶어요. 계속 쟁점이 되던 전세자금 대출 등 DSR 규제 범위 확대 여부와 은행권, 제2금융권 간의 이 규제 일원화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과정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계 부채 총량이 아닌 증가율만 가지고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허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어요. 양날의 검인 만큼 각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요약해보면 말 많던 전세 대출이 총량 한도 내에서 제외된 점, 또 이로써 갭 투자 방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논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지하겠다라는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또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에는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는데도 금융 부채가 아니라는 점으로 이유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채일 수 있잖아요. 네. 이 규제를 하는 이유는 경제 논리 질서를 위해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근데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대로 또 고통스러울 테고요.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대로 고통스러운 정책이 과연 구현될까 걱정스럽긴 합니다. 오늘은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한숨도 나오고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이 영상이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규제에 대한 생각의 정리가 되시게끔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